오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로정책 포럼을 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소리가 작게 들리시면 개인 스피커 음량을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 패널 분들은 노트북 등 소리를 무음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포럼 중간중간에 우수 댓글 작성자와 포럼 운영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리려고 하니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선정되신 분은 학회 메일 ksre1999@한메일.net로 주요 사항인 아이디와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오늘 포럼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부원장님으로 계시고 도로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유정복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토론자 소개와 발표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복 부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유정복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한국도로학회 제4회 도로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신 학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로정책 포럼을 기획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권수환 회장님, 김성민 차기 회장님,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학회 도로정책위원회 임강수 위원장님, 김종민 총무이사님, 최돈근 간사님, 사무국의 조성욱 국장님과 오후정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국토연구원의 김준기 센터장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경기연구원의 유시근 센터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정책과 교통 SOC 투자 정책은 수도권 집중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오가며 이루어졌고, 나름의 성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권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게 되었고, 이는 경제, 문화, 교육 등을 포함한 정주 여건의 차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균형 발전을 설정하였으며, 도로를 포함한 각종 교통 SOC 투자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당시 국회, 지자체, 국민들께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듯이 예전에 비해 교통 SOC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포럼이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도로교통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효과에 대해 논의해보고 미래의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방향을 갸름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주신 학회 회원 여러분들과 오늘 포럼을 위해 노력해주신 포럼 참여자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위해 노력해주신 학회 여러분과 참여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정복 부회장님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패널과 사회를 맡은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자기소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우측으로 조금 전에 인사 말씀을 해주신 유정복 교통연구원 부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측 두 번째, 오늘 발표를 해주실 국토연구원의 도로정책연구센터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중기 박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경기연구원의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유시균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시균입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식회사 이산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강수입니다. 산이 높다고 해서 다 명산이 아니듯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라고 하죠.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어른이라고 하는데 많은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하신 세 분보다는 좀 더 일찍 태어났다고 장유유서에 따라 사회를 보라고 해서 가족과 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해가지고 상품은 어느 분한테 드릴까 댓글을 보니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한국아스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 품질기술연구원의 전순재 팀장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지역균형 발전과 조금은 그래도 거리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에 저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 깜짝 댓글 참여자인 전순재 팀장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받는 즐거움에 기분은 좋겠죠. 자, 첫 번째 선물 받으실 전순재 팀장님, 자, 축하드립니다. 마음속에 빵빠레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이란 주제로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중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 박사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김준기라고 합니다. 포용적 국도 발전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20분 정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이전 2018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한 보고서의 연구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슬라이드 다음입니다. 예, 슬라이드 4번인데요. 이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지방 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을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큰 가치가 나오는데요. 분권, 포용, 혁신입니다. 이 중에서 SOC를 어떻게 국가 균형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포용의 가치의 측면에서 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국가와 지자체 SOC 투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포용성이라는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다소 좀 무리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포용성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투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그 방안을 마련해보고 거기에 따라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포용적 국토 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B나 OECD나 월드뱅크나 이렇게 다양하게 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포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들이 있는데요. 문정호 박사가 한 정의에 의하면 포용적 국토란 공간의 물리적 개발을 통한 성장을 넘어 슬라이드 6페이지입니다. 좀 천천히 하시죠. 시간이 빨라져.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 쾌적,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회적 계층, 지역 간의 격차,
배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기회의 균등, 잠재 능력 증진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권리 추구와 자발적 참여를 실천하는 삶의 터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용적 국토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그 말들이 들어가 있고 큰 담론인데요. 주로 이제 제가 중점으로 삼은 것은 누구나 어디서나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나름대로 정의를 했냐면은 포용적 국토 발전이란 포용적 국토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논의와 사회적 포용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가 균형 발전은 이제 지역의 포용성, 그러니까 지역적인 측면으로 바라봤고요. 사회적 포용성은 계층의 포용성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하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포용적 국토 발전이 필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 도시 규모별 양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는 축소되는 반면에 대도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인구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도시 지역이죠. 이 동해 행정구역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보더라도 이 수도권과 그 다음에 지방 지역과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기업의 이 측면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액 그 기준으로 했을 때도 100대 기업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내 총생산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기보다는 수도권에 모든 거의 많은 발전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현재 SOC 투자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국가 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지역 간 서비스가 불균형합니다. 이 왼쪽 그림 조금 작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 북부, 강원도, 경북 지역에 이 하얗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고속도로의 IC로의 접근이 미진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간선망은 7x9으로 이제 통상 이제 알고 있는데요. 목표하는 그 지점은 어디서나 고속도로 IC에 30분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상당히 좀 미진한 지역들이 이 하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축에 비해서는 동서축이 이 고속도로의 서비스가 좀 아직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회율은 이 직선거리 대비 실제 거리인데 이 우회율을 보더라도 동서축이 남북축에 비해서 우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투자평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투자평가 제도에 의해서 대부분 지방권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2019년도에 이 평가 제도의
그 가중치가 개선을 하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고르게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고르게 잘 살려고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용성 측면에서 현재 투자 평가 제도에 얼만큼 이 포용성 정책이 담겨져 있는가, 이거를 살펴봤을 때 여전히 이것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 낙후도에 있어서 일부 지역적인 포용성을 반영은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경제성 분석에 의해서 투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19년도에 평가 제도가 이제 바뀌면서 정책적 측면의 가중치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이제 경제성으로 잡을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이 정책적 측면에서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자체 측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도시권은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광역교통이 증가하고 있고요. 사례로 대전권의 대도시권 구분입니다. 왼쪽은 시행령 기준인데 실제 통근 및 통학을 기반으로 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 실제 광역교통은 시행령에서 정의한 것보다 더 광의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슬라이드 13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도로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고 감소율을 보면은 감소량과 감소율을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수준으로 보면은 하위권으로 좀 더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각각의 도로 유형별로 사망자 수 감소율을 본 건데요. 죄송합니다. 국도와 광역시도, 고속도로의 감소율에 비해서 지방도의 감소율이 월등히 작습니다. 이 지방도는 시군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관리 도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요한 게 예산인데요. SOC 예산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도로의 예산입니다. 노후화가 진행된 이제 2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된 교량을 살펴보면은요, 지방도 이하의 도로에서 60%가 넘습니다. 이 시설 교량과 터널의 노후화 정도가 지방도에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국토 발전을 위한 SOC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슬라이드 15페이지에 SOC의 포용성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OC 인프라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이 경제적 가치는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가치에 대해서만 우리가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편익으로 잡는 것도
화폐에 가치할 수 있는 이제 일부 항목인 거죠. 근데 비사용 가치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그 사용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한다 하면은 이제 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 얻는 가치가 사용 가치인 거고요. 비사용 가치는 저는 이용하지 않지만 다른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비사용 가치에는 크게 그 5가지가 있는데요. 선택 가치, 유산 가치, 대리 가치, 이타 가치,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가치, 유산, 대리, 이타 가치를 포용적 가치라고 보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석한 방법은 이제 그 조건부 가치 추정법을 가지고 양분 선택형 설문법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어떻게 이제 모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건너뛰고 그 17페이지에 오른쪽에 그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용성 가치를 이제 추정을 해보았는데요. 그 총 경제적 가치는 이제 그 토탈 가치인 거고요. 직접 사용 가치가 현재 우리가 그 B/C에서 그 편익입니다. 이 중에서 비사용 가치의 그 포용성 가치를 보면은 이거는 그 원으로 이제 월 1인당으로 이제 그거를 환산을 한 거고요. 직접 사용 가치가 약 1,400원 정도다 하면은 포용성 가치가 1,900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직접 사용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그 편익에서 잡지 못하는 가치가 포용성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포용적 국토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가 이거를 위해서 그 PEST 분석을 했고 이 PEST 분석을 통해서 크게 5가지의 그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용성이라는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교통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 복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노후 SOC에 대한 유지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 5가지에 대해서 SOC 정책 방향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포용성 가치를 그 담기 위해서는 타당성 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 교통 서비스가 보편적인 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슬라이드 21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SOC 투자 종합평가 방안의 포용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성이라는 게 가치가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CVM이라는 이 평가 방법 자체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기본과제로 수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그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도로 사업의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편익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다만 거기서 얻은 시사점은 이 포용성 가치라는 그 금액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작지는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들 이제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제도화에서 어떻게 투자 종합 평가 안에 담을 수 있을까 봤을 때 사회적 가치라는, 그러니까 정책적 가치 이 부분이 이제 사회적 가치,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서 담아보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성을 지역 포용성과 계층 포용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포용성, 그 다음에 계층에 대한 포용성으로 나눠보았고요. 각각의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지역 낙후도와 접근성을 지역 포용성으로 잡았고요. 취약 계층에 대한 것을 계층 포용성을 가지고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왼쪽에 상단에 있는 그림은 현재의 AHP 구조이고요. 포용성을 고려한 AHP 구조는 아래의 하단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복성을 배제했고요. 그러면 이 포용성 평가 지수를 이제 표준화하고 이제 가중치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A라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타 조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 시행이 AHP 분석 결과가 0.7, 그 다음에 포용성을 고려했을 때도 0.71로 거의 이제 차이가 없게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단에 있는 거는 도시 철도 부분인데요. 이제 주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도로 쪽이다 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성을 고려해서 이제 어떻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안전성을 개선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터널 교량 관리 예산 지원이 이제 필요한데요. 도로의 유지 보수는 보통 교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도로 관리비 전액이 유지 관리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제 반드시 투입돼야 되는 곳, 복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고정되게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먼저 이 예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에 이 터널과 교량 같은 필요한 필수 시설에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한정이 많은 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이제 봤을 때요. 하천에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제 오른쪽 표가 일본의 도로에 대한 국가 부담 보조 비율을 쭉 말하고 있는데요. 신설 개축할 때뿐만이 아니라 보수할 때도 비용을 어느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최소한 터널과 교량에 대한 유지 비용은 보조를 하면 어떨까 해서 도로법 제86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좀 제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점검의 실효성 측면인데요. 슬라이드 25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안전 등급만을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공연 영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추구를 가지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안전성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작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고 빈도가 많은 곳을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견타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도 하고 있고요. 근데
1번 이게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사고 빈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3번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1번입니다. 사고류를 가지고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고류를 가지고 하게 되면 교통량이 작은 1번이 이제 가장 먼저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이 2번과 그 다음이 3번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도로 안전성 평가 모형을 가지고 이제 잡게 되면은 그게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그 SPF라고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통량이 이 정도 됐을 때 평균 예상되는 사고 건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 교통량 되면 평균 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일어난 사고는 이 평균만큼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평균보다 그 더 작은 곳은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도를 설명해 드린 것이 슬라이드 27번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고 절감 편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 도로 유형별로 그 다음에 차로별로 원단위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적용 방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28페이지에서 그 교통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본법에 대해서는 그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노력이 시도가 됐지만 그 예산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프랑스의 사례에서 재정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면은 이런 예산상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통기본법이라는 이 이동권에 관한 최상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포용성이라는 이 가치에는 분명하게 가치가 있다. 따라서 투자 종합 평가 방법에서 이것을 반영하자. 그리고 도로 시설의 유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이동권은 보장할 수 있는 교통기본법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중희 박사님 발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발표한 걸 보시니까 우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중에서 경제성 위주로 선정하는 문제, 지자체 도로관리 안전성 미흡 문제, SOC 예산 비중 감소 문제,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많은 내용을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첫 장에 나오는 일단 그 제목부터 너무 인상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에서 포용적 국토발전 측면이란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사람이 몸만 아니면 포옹이라고 하고 마음까지 아니면 우리 포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즐거우려면은 눈과 입과 귀와 몸, 마음이 즐거워야 진정 즐거운 건데 결국 오늘 발표하신 우리 김준기 박사님 말씀 들으라면 사람은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저는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지방 분권 강화,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사람들의 마음까지 않으면서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을 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주제인 도로교통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 수립을 하고 실시 설계와 그리고 시공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을 위해서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지금과 다르게 해야 할 개선사항도 많이 있다고 지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어에서 일단 조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온전히 올 것 같은 느낌도 나고 해서 일단 김등기 박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어느 때는 지역균형 발전을 오늘도 제목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고 저는 한번 좀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정답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제 나름대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사용했냐고 하면은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할 때는 우리 국가 전체를 이제 바라본 거고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했을 때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된다면은 국가의 균형 발전도 잘 될 거로 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패널로 나오신 두 분께 질문을 우리 발표자 분께 한번 여쭤보는 게 뭐가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두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김진기 박사님이 포용적 국토발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포용적 국토발전에서 포용이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포용,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위한 이득 분배를 하는 경제적 포용, 생활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에 의한 균등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공간적 포용을 말하는 것인데 포용적 국토 발전을 위해서 진정 우리가 해야 될 도로교통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두 번째 사항은 도로교통이 해당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로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집가 상승이라든지 관광 인구 증가 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분 부정적 요소인 인근 대도시로 소비 인구가 이동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과연 도로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견과 자, 그러면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패널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질문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아 갖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 제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포용적 국토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도로 교통 계획을 하는 것이 좋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은 저는 이제 도로를 생각할 때 그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혈관이라는 그 관점에서 포용적 그러니까 국토 발전을 바라보면 아까 이제 그 포용적 국토 발전을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적 포용, 계층적 포용. 지역적으로는 어디서나 이용하는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 피가 우리 몸에 곳곳에 이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층적 포용은 누구나 즉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가 제 손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리에도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교통 계획으로 할 때 그럼 이제 저렇게는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모든 지역에 고속도로를 다 깔아야 되는가? 예를 들면 모든 그러니까 인구가 뭐 10,000명도 안 되는데도 모든 우리나라 시군구를 고속도로로 다 직접 연결시켜야 되는가?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지만 그런 걸 볼 때 우리 몸을 보면 큰 혈관 중에서도 큰 그 혈관들이 있잖아요. 이 혈관들은 최소한 몸의 각 부분에 이 몸이 참 신비한데 퍼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최소 기준만큼은 그 사회적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 기준만큼은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가야 됩니다. 즉 이런 것이 어디서나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라고 생각되고요. 누구나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노인 어르신 이제 지방에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많죠. 고령화가 이제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도로로 연결되지 않은 곳은 없죠. 하지만 그 지방에 가보면 도로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다가 이런 격차가 조금 심하게 많이 나는데요. 최소한 그 기준을 만들고 각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는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보장할 수 있는 도로교통 계획이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이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요소가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사회가 고립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그 연결을 지향을 해야지 그 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인근 대도시로 소비가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이제 도시에서 그 지역으로 관광 인구가 들어올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게 하겠지만 여튼 활동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발전의 기회는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로 건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표현적 국토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 계획은 결국 사람의 혈관과 같이 발끝까지, 손끝까지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도로 설치의 최소 기준을 정한 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도로 약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교통 중에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저도 사실은 이거 현직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대도시와 도청 소재지와 주변의 인근 도로를 연결했을 때 생각했던 거 이외로 지방에 있는 도시가 대도시 쪽으로 교통이 다 휩쓸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물품 구입을 하러 가던데 세월이 흐르니까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이다, 공장 이렇게 직장 구입 이런 것 때문에 또 역으로 발생되는 걸로 봐서 일부분은 조금은 실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은 덕이 더 많은 것 같더라라는 저도 그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덕이 많은 걸로 보고 하여튼 우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유종복 박사님 교통연구원에 계시니까 큰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국토 발전을 위해서 진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내용 중에서 우리 도로법에 보면은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도로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부원장님께서 계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2차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셨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상위 계획에 우리가 하부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위 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국가 기관망 계획도 수립을 하고 국가 도로망 계획, 철도망 계획, 또 물류기본 계획, 각 분야의 그 기본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 기관망 계획이 상위 계획이긴 하지만 이 계획이 어떤 사업을 포함한다기보다는 현재 철조망이나 도로망 계획을 각 그 분야별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분야별 그 기본 계획을 모두 포함을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는 게 사실은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의 역할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역균형 발전 개념을 녹아드는 그런 상위 계획의 개념은 아마도 이제 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그 국가 철도망이나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청회를 얼마 전에 했죠.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에서 이런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현 정부가 굉장히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는 4개 주요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경제 제도약, 포용, 안전, 혁신 성장 이 4가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 중에서 경제 제도약이라는 이 목표 안에 국토균형 발전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전략이 15개 주요 정책 과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국토균형 발전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7x9으로 저희가 국가 도로망을 지금 구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지역 접근성이나 또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지역들 또 이런 분들의 그 지역들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7x9보다 보다 촘촘한 고가도로망을 좀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주요 도시를 주로 연계를 강화시켜서 지방의 도시의 경쟁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녹아들게 지금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서 지역이나 접경 지역 이런 낙후 지역의 도로망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그동안에 좀 균형 발전에 좀 소홀했던 그런 지역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정 보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각 지방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 수요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민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재정국도로 좀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도로망을 민자를 활성화시켜서 좀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지선국도나 지정국도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도로망을 지자체 예산보다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아시겠지만 지방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수도권이 갖고 있는 모든 도로망을 지방 도시가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 도시끼리 연대를 해서 메가시티를 구성한 다음에 이 메가시티 안에 있는 각 거점 시설을 연계하는 도로망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또 지자체가 집중 투자하는 매칭 펀드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가 철도망의 계획 부분과 그다음에 예전에 세워진 7x9의 정비 부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들도 많이 보완하신다 그랬고, 민자도로 활성화, 그다음에 우리 도로법에 반영된 지선국도와 지정국도의 활성화, 그다음에 지방도시 연계화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시자고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은 자, 또 바로 밑에 우리 상위 계획은 그렇다 손치고 우리 도로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바로 밑에서 우리 연계해가지고 국가도로종합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 상위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도로의 기능인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이동 기능,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하는 접근 기능, 생활 공간과 밀착된 공간 기능이 마련되어 국토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국가 도로 종합 계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 부분도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역의 접근성, 그러니까 국가 간선 도로망으로의 접근성을 좀 높이고, 아까 말씀드린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간선 도로망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선 도로망을 보다 촘촘하게 배치를 시키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접근성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국가 간선 도로망은 아무래도 속도가 90km 이상 정도 되는 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7x9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보완을 해서 또 보다 촘촘하게 저희가 배치시키는 걸로, 그래서 남북하고 동서축을 좀 더 저희가 지선 개념을 간선 개념으로 끌어올려서 저희가 국가 간선 도로망 체계를 재정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도시권의 도로망입니다. 대도시권 주변에 있어서 고속도로망을 확충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지방 대도시권의 주변 도시와 그 대도시의 연계도로망을 저희가 확충을 해서 이걸 메가시티로 활성화시켜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도로는 대도시권의 그 주변에 있는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말하고 저희 목표는 이제 80km 이상 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가 간선 도로망에서 나오는 그 지선인데요. 그게 국도나 국지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성이나 접근성을 서로 강화시켜 보자.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한 60km 이상 되는 국도 국지도를 저희가 구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선도로망과 연계를 시키는 이런 거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로법상 도로는 고속국도와 일반 국도, 특별 및 강력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7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본인 말씀대로 상위도로 나름대로 기능이 있지만 이게 연결성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연결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우리 댓글 중에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김준기 박사님, 네. 균형 발전을 위해 나타내는 지수는 뭔가요?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균형 발전 지수가 어디에 나왔던 거였었죠? 제 발표 자료에는 균형 발전에 대한 지수는 없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 예, 설명해 주신 거. 네, 지수는 아니었었죠. 지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우리 이런 부분이 있네요. 지금 우리 현재 국민의 인구수가, 국가 인구수가 제가 알기로는 5,180만, 약 한 5,2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이 되면은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순수한 국민으로 봐서는 마이너스예요. 사망자가 탄생되는 숫자보다 많지만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지금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하고는 있는데, 결국 지방에 SOC 건설이 되려면은 SOC 건설 기준이 인구수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SOC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 제가 좀. 유시근 박사님. 뭐 지방에 들어가시니까 또. 이제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 뭐 기재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기준으로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지방을 바라보면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00년대 초기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어느 분야를 가장 뭐 예를 들면은 삶의 질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가장 저하시키느냐 물어보면 도로교통이었습니다.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어요. 동일한 질문이 1순위로 뽑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에 대한 욕구가 한 3순위 정도로 밀려 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경기 남부의 핫 이슈는 이제 난개발이었습니다. 거기는 뭐 SOC가 없어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고 하는데, 경기 북부는 똑같이 SOC를 요구하는데 이유는 지역
발전이 SOC가 없어서 지역이 낙후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설을 해주면 우리도 발전할 텐데 타당성의 잣대로 보면 경기 북부에는 SOC가 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파주시가 아주 특이하게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주 LCD 단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화 운정 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되면서 상당히 발전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주 시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자유로를 만들어줘서 이게 가능해졌다. 파주시에 가면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자유로 국지도 과거에는 54호선이었고 지금은 이제 국도 77호선인데요. 그 자유로가 일산 신도시까지는 뭐 8차로 10차로로 가다가 거기서부터 대화이신가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가는 구간은 폭은 8차로인데 가운데 잔디밭 4차로를 남겨두고 4차로만 차량이 운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이 교통 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비 타당성의 잣대로 보면 그 도로는 건설될 수 없는 도로였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파주 지역의 그 도로망은 탱크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로는 좁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장애물이 있어서 탱크 저지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도로를 놓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유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파주시가 어찌 보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 남부와 같은 이제 인구 과밀 지역에 있어서는 경제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혼잡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비용을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는가, 그 도로 사업이. 그래서 예비 타당성의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사업 추진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 경기 북부 지역 아니면 뭐 대한민국의 낙후 지역에 있어서는 과연 SOC가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그 사업 추진의 판단의 근거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별도의 타당성 분석 도구, 즉 그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그런 타당성 분석 도구를 만들어서 그 툴을 적용을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성장 지역 아니면 낙후 지역에 뭐 도로 SOC를 건설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도로가 교통량이 없는 도로를 만들었을 때 어떤 비난은 피하면서도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오늘 김준기 박사님께서 그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분석이었나요? 지역 균형 분석 그러니까 AHP의 세 번째 섹터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인가요? 그걸 포용성 분석으로 이제 대체하자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저도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은 낙후 지역에 대해서도 아니면 교통수요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SOC가 공급되어서 국민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이게 예타제도 개선을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주장을 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 무르익어서 개정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게 과거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준기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이 포용성 분석도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언젠가는 그 예타제도 개선을 이어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교통에 뭐 제가 제안해 드리는 부분은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어떤 분석 툴의 개발과 그 툴에 근거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재원,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낙후 지역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SOC가 지원이 된다면은 자연적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인구의 증가는 따라오겠죠. 자, 그럼 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조금 전에 지금 유시민 박사님께서 예비 타당성 평가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종합평가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이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뭐니 해도 경제성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낙후 지역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오늘 우리 김중희 박사님 그 발표에 좋은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우리가 어렵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페이지 그 17페이지에 있는 포용적 가치, 지금 김준기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그 17페이지에 있는 포용적 가치 부분을, 자 그러면은 17페이지, 자 이게 금액으로도 나왔고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어차피 경제적 분석은 BC거든요. 자 그러면 코스트는 정해져 있으니까 베네피트에 우리가 편익에, 그럼 포용적 가치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남을 설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자, 이 부분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조금씩 문도 두드리고 기재부터 한번 두드려보고 자꾸만 얘기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안에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라는 얘기하듯이 자꾸만 경제성 분석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자 경제성 분석에 베네피트의 포용성 가치 부분을 진짜 100이면 일부분만이라도 개선해서 넣고 또 다음에 또 집어넣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한번 그래도 김준기 박사님 얘기해 주시는 건? 네, 제가 예. 간단하게 먼저 예.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17페이지 네. 요 표부터 전 사실 조금 이해를 좀 못했거든요. 네. 요 부분의 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포용적 가치를 베네피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이제 그 표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은요, 그 도로라는 인프라의 그 경제적인 가치는 직접 사용하는 가치랑 비사용 가치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현재 투자 평가 지침에 나와 있는 가치들은 직접 사용 가치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제 통행 시간이 줄고 차량의 운행 비용이 감소하고 이제 이런 가치들을 말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비사용 가치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비사용 가치의 이제 15페이지 슬라이드에 선택 가치, 유산 가치, 대리 가치, 이타 가치, 존재 가치가 있는데요. 선택 가치는 이제 나가 지금은 이용 안 하지만 다른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안이 된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 가치를 두는 거죠. 이제 조금만 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이제 그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성이 이제 하나의 큰 이 SOC에서도 큰 이제 그 중요한 그 테마인데, 회복성을 말할 때는 리던던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계획할 때는 중복도로다 이러면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중복은 안 일어나게 이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도로를 건설하려고 그러죠.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리던던시는 이 중복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할 때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A라는 고속도가
막혀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B라는 그 대한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두 큰 도시가 서로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선택 가치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세종에서 서울 오는데 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지만 경부가 막힌 무슨 사고가 텄다. 그럼 사실상 국도 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치, 그 외에 이제 유산으로 이제 미래 세대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그 다음에 나는 하지 않지만 뭐 내 가족, 친지, 동료들이 이용하는 가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지불하겠다, 이타 가치, 아니면 유산 같은 그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제 마음속엔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네. 근데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이 포용성 가치를 추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본 과제다 보니까 예산도 작고 시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이 포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까,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까 해서 방법론에 여전히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직접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식으로 이제 조금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만큼 통행료를 더 낼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최대한 인지를 해라. 당신이 포용성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선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세금이든 요금이든 그러니까 인지를 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이제 가치는 이제 있는데 이게 만약에 타당성 평가의 직접 편입 부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첫째는 그 고속도로라도 이제 여러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는 고속도로가 신설되는 게 있을 테고, 아니면 기존의 고속도로가 확장되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가 수도권에 놓아지냐, 아니면은 지방에 놓아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마 조금 다르게 둘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는 포용적인 가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지방에 대해서 놓아질 때 사람들이 더 포용적 가치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도로 등급별로도 국도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게 혹시 연장이나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어디를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관광도로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뭐 지방도의 가치는 뭐 얼마 될까? 뭐 이제 그런 그 연구의 범위가 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학술적으로도 공론화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 이제 그 학교 아니면 저희 같은 연구원 이런 쪽에서 계속 조금 연구를 해서 좀 탄탄한 기반이 마련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일단은 현재 그 예타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 항목이나 비용 항목 또는 기타 항목을 좀 변경시켜 보자, 또는 비중을 달리 두자는 시도는 다 공감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항목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김중희 박사님도 그 중에 하나인 포용성 가치라는 거를 제안해 주신 거고요. one of them인 거죠. 다만 이 포용성 가치만 놓고 볼 때는 일단 전반적인 의미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사용 가치나 비사용 가치로 두 개로 나누는데, 사용 가치는 객관화된 이미 어느 정도 객관화된 거라서 다음에 수용성이 좀 있고, 다만 비사용 가치는 이게 좀 너무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어서 상당히 사람에 따라 달리 가치를 판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측정한 CVM 방법은 상당히 또 굉장히 통계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좋은 이런 구상을 제시하셨다 이 정도고, 요걸 이제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서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예타 제도를 보면 예타를 적용하는 대상별로 지침이 쫙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철도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도로철도 부분 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 지침 이걸 가지고 이제 예타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다른 분야의 예타 지침을 보면은 저희는 이제 어찌 보면 교통 수요 예측에서부터 편익 산정 프로세스를 거치고 상당히 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틀이 딱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 틀 밖에 있는 어떤 그 예를 들면 포용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시성이라든가 다른 편익 가치들을 편익 항목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당히 그 거부감을 나타내요. 이 도로 철도 분야는 이렇게 좋은 툴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편익을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라라고 하지만, 사실 타 분야는 그러한 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편익 측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주관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경우는 CVM을 여기서 이제 그 김중기 박사님도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잖아요. 그 과다 추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공원이나 이런 그 시장,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툴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찌 보면 상당히 무딘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편익 분석을 한다고 할까요? 되게 그래서 저쪽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당히 문호 편익 분석하는 문호를 개방을 해놓고 우리는 왜 이렇게 좁게 닫아놨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부문 사업 간의 형평성이 저는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통 SOC, 그러니까 도로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 편익 측정 방법론을 좀 더 이렇게 개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도 좀 더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 분야 지침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뭐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 예비 타당성 평가할 때 경제성에 우리가 반영될 수 있는 편익 중에 오늘 말씀하신 직접 사용 가치는 지금 뭐 계산되고 있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비사용 가치 중에 우리 일부분만이라도 객관적으로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이 되고 나면은 우리 운영 측면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시설물 유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사실 안전사고도 안 나야 되죠. 사실 안전사고 그러면은 제가 1991년도 도로 같은 경우 사망자가 제가 알기로는 13,900명대였습니다. 지금 금년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목표는 2,000명대 수준, 그러니까 3,000명 이하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은 앞에 만자가 없어졌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3,000명대에서 지금 3,000명대라면은, 그런데도 아직은 OECD 국가 중에서 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특히 유시경 박사님은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 많이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국민이 안전, 쾌적,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당연히 그래서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뭐 도로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안전에 대한 얘기 빼고 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도로 안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우리 지역의 도로 이 발전 방안은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예. 싶습니다. 방금 그 과거에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수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머릿속에 과거에 만 단위의 사망자 수가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뭐 3천 이제 목표치는 2,000대로 낮춘 예. 걸로 아는데 최근에 3,000명까지는 줄어든 걸로 저도 들었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그럼 도로가 뭐가 바뀌었기에 그렇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을까라고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일단은 무단 횡단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이제 뭐 간선도로뿐만이 아니고 뭐 도시부의 그 아주 좁은 뭐 2차로 도로까지도 중앙분리대를 어떤 형태가 됐든 중앙분리대를 보행자를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 뭐 차와 차를 분리하는 목적보다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기 어려운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뭐 설치한 것이 교통사고 상당히 줄이는데 많이 기여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일단은 뭐 교통량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잦은 사고는 늘고 뭐 큰 사고는 뭐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사고 건수는 많아졌지만 치명적인 사고는 많이 좀 줄어든 게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사실은 자동차가 많이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이제 뭐 충돌 방지 시스템이 거의 뭐 장착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접촉 사고가 일단 많이 줄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 이런 그 2차종 간의 사고도 많이 지금 뭐 차량의 기술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측면에서만 보면은 지금 사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위험도로 개량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줄여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도로에 해왔던 이 안전 분야의 정책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펼쳐나간다면 사고는 지속적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교통사고의 사망사고가 준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람도 변했고 그 다음에 시설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도 많이 했고 사람들의 문화의식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노력에 치아를 드리는 바인데 저희가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느냐 이걸 물어보면요 사고 건수는 그렇게 혁신적으로 줄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고 더구나 지역교육 균형 발전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이제 이걸 양분화시키면 도시 지역에 그동안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도 많았고 그 다음에 사고 건수 자체가 밀도가 높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혁신적으로 줄었죠. 하지만 농촌 지역의 그 교통사고는 어떻게 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 투자는 한 적이 없어요. 했겠지만 미흡했죠.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비도 많이 들어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내가 다 노인분들도 차를 사서 몰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살짝만 다쳐도 40-50km만 다쳐도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보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국도나 지방도 옆을 지나가다가 다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그 교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도시 지역뿐만이 아니라 농촌 지역 또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는 도시 지역과는 또 다른 교통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빌리지 존이죠. 예, 국토교통부가 활발하게 지금 빌리지 존을 확대하게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소액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정책도 보다 세분화돼야 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통정책이 적용돼야 된다. 이때 우리는 그런 차별화된 정책을 이제 좀 선택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조금만 예. 첨언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안전과 관련에 대해서 제대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KDI 그 예타 보고서인데요. 이게 몇 년도 보고서인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대전시의 그 도로 사업의 그 보고서입니다. 이제 안전 문제로 이제 그 개량을 했는데 이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부의 편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지침에서는 그게 원 단위로 돼 있어요. 원 단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안전성 향상을 위해 사업을 했는데 부의 편익이 발생을 해요. 음. 현재 지침의 한계상.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미국의 그 켄터키 대학인가 어디 대학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 좀 오래된 보고서더라고요. 90 몇 년도 보고서인데 거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곡선 반경을 어떻게 바뀌었을 때, 뭐 종단 경사를 어떻게 바꿨을 때, 길폭을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등등 여러 조건에 대해서 뭐 사고 건수는 얼마큼 감소하고 사고 심각도는 어떻게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지침이 없으니까 그거를 인용해서 이제 그 편익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익이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고의 원인을 이제 차량, 인적 요인, 도로 요인으로 볼 때 도로 자체의 요인은 제 숫자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하이웨이 세이프티 매뉴얼에 의하면 도로 자체의 원인은 3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인적 요인과 차량 요인과 겹쳐진 부분은 33가 이제 퍼센트로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위험도로 개량 사업도 하고 시설 개량 사업도 하고 병목 지점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제 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 단위로 판단하면 개선했던 노력들이 하나도 안 잡힙니다. 이제 교통량이 더 늘어나면 더 사고만 더 나는 걸로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이 사고 수정 계수처럼 얼마만큼 사고가 감소되는지 이거를 좀 측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평가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 자, 우리 안전사고의 원인은 여기 보면은 사람에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차량이 있고 환경에는 도로 환경과 기상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세 분들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안전사업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사고 많이 나니까 농촌지역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통 약자들이 또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많이 살으니까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빌리지 존이라든지 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자. 그다음에 아까 안전평가 기준도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네. 자, 우리 사실 시설물 유지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또 토론하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바쁘지만 댓글 다루신 중에 선물 주실 분 제가 시간상 제가 그냥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트머리에 우리 박종태 선생님 최소한 접근 개선을 위한 건설 사업, 특히 유지 관리에 관심을 키우는 정책으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유지 관리에 이제 신경 많이 써야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도 뭐 조그만 선물이지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인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이재준 씨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순재 팀장님, 박종태 씨, 이재준 씨 세 분한테 선물 드리는 걸로 하고요. 토론 계속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도로교통 경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들 보면은 뭐 경제성 위주로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안전까지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어찌됐든 지역 균형 발전은 결국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교통은 국민의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며 불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은 사회 통합 저해와 국민의 삶의 질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과 수도권 사이 상생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증정자로 선정되신 세 분, 전순재 팀장님, 이재준 씨, 박종태 씨께서는 학회메일 ksre1999@한메일.net로 주요사항인 아이디,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쁘신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 김준기 박사님, 패널 나오신 우리 부원장님, 유시근 박사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웃음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창조의 손이라고 합니다. 흐르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만 항상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웃음과 감사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